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필리버스터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갈등 양상 속에 추가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변이 여파가 제한적일 거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현재까지 400구가 넘는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살해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정황도 나온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출근길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시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마구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났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과 때이른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경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출범을 포함해서 수사기구 개편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는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의원 20여 명의 갑론을 바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다만 법 시행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하고 독립감찰기구 설치, 인사독립성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구를 개편해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찾아가 설득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등과 맞물려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을 결국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대선 과정 등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시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하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한 이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태세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에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교체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자리를 걸었던 검찰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검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짜리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현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며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론 채택 직전까지는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습니다. 김 총장 출근길부터 시작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총장은 곧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만남을 먼저 요청해 1시간가량 긴급 회동도 가졌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며 박 장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뚜렷한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또 검찰의 또 요청사항도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전과 함께 본격적인 민주당 설득 작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의원 한 명씩 직접 전화를 걸어 당론 채택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직 검사장이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한다. 이것은 빈대에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검찰 외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진보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입법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김호수 총장 등 지휘부가 직접 국회를 찾아 대응 수위를 높이며 접점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인재가 누구 편이냐, 누구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성과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직에서 돌연 사퇴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게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많이 지쳐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면서 다만 장관 인선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안철수계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파열음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파열음이냐며 잘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을 마친 어제 저녁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2차 내각 인선에 대해 막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리된 인선안을 예정대로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 내각 인선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제 50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 요청에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한 달여 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특별 사면 후 고향 사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50분 동안 환담을 마친 윤 당선인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이끈 과거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얽힌 사이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배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윤 당선인은 또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치러질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좋은 정책을 계승 홍보해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은 국정농단 사태 후 분열된 보수 진영의 통합 차원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의 보수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XL 변이가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L 변이 감염자는 3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인후통이 있어 검사를 받아 지난달 23일 확진됐고 현재는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가 새롭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역량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거리 두기 완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에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 XL은 중요 변이가 아니라면서 현재 확산 감소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완화 등 사회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인원이 국내에서 2만 6천 명은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감염 사례가 2만 6,239명, 재감염률은 0.284%였다고 밝혔습니다. 2회 감염자는 2만 6,202명이었고 3회 감염자도 3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면서 학생 확진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에 2번으로 권고하던 등교 전 자가검사를 1번으로 줄이는 등 학교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의 시험 응시 제한 방침은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정상 등교를 시작하면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자가검사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였지만 어른이 하기에도 불편한 검사를 어린 학생들이 자주 해야 하느냐는 항의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불편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를 주 1회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접촉자 검사 대상도 대폭 줄어듭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이 7일 내 3번 받던 접촉자 검사를 다음 주부터는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만 하기로 했습니다. 횟수도 5일 내 2번으로 축소됩니다. 이제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 확진자의 대부분은 또 유증상자인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와 또 우리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의 방역 피로도도 상당 부분 누적된 점을 고려해서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에는 방역 지침 변화 등에 따라 추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 제한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 학생의 응시 제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됐고 기존 확진이나 격리자도 응시를 제한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만간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모든 교육 활동이 재개되고 등교 수업이 100%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학교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 회복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 체계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대응 중심 체계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수험생으로 북적이던 노량진 공시촌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데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 거리. 몇 년 전만 해도 수업을 들으려는 공시생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곳이지만 이제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이던 컵밥 가게에도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컵밥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옆 학원과 카페가 있던 상가 건물에도 이렇게 임대문의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유동인구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 노량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노량진 최악이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역시 코로나19 영향 때문입니다. 감염 걱정에 대면 강의를 꺼리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노량진을 찾지 않게 되면서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 자체의 인기도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 2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고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만만치 않은 업무 강도, 연금제도 개편 등이 선호도 하락의 이유로 꼽힙니다. 젊은 세대들이 안정성 대신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를 직업 선택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인 행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냐, 직업 선택의 폭이 좀 다변화된 것 같거든요. 특히 변화 가능성이 적은 안정보다는 이른바 한방을 선호하는 문화가 창업 활성화와 함께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주변에 있는 용산공원의 완공을 앞당겨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근에도 기지 주변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00배 이상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지 안은 조사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청사 뒤쪽에 미군 부지인 사우스포스트 바깥 담장 바로 아래에서 지하수를 채취해봤습니다. 이곳 지하 6m에서 방금 채취한 지하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맑아 보이지만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주변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관측공과 양수정이 모두 50여 개 설치돼 있습니다. 남영동 전쟁기능관 인근에 있는 캠프킴 주변 27곳에서도 분기마다 지하수 채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기지 주변의 땅과 지하수 오염도는 어떨까? 지난해 10월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선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캠프킴 주변에서도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을 의미하는 TPH가 리터당 900mg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학교나 공원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2배 가까이 넘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기지 안 오염 상황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곳에서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확인된 것만 적어도 100건에 가깝습니다. 기지 외부에서도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500배, 1000배 되는데 오염원 자체인 미군 기지는 사실은 그냥 둘 수는 없죠. 윤 당선인은 용산 미군 기지를 돌려받아 신속하게 시민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오염 정화 없이는 자칫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땅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간다면은 지하수를 통해서 그 오염 물질이 이동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한강으로 들어간다거나 다른 지하수로 오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오염 정화 계획 없이 공원 조성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7년이 걸린다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선자가 알고 계시는지 올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인수위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용산 미군기지 아래에 묻혀있던 환경오염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환경오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좌절됐습니다. 환경오염과 정화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정부의 계획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지난 1990년 용산기지 이전을 합의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2001년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미 공동조사 결과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삼각지 후암동 일대 지역에 지하수를 타고 계속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만큼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추진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2006년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부지 반환율은 10%대에 머물렀고 공원 조성 완료 시점도 2028년, 2045년 등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와서야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지 반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려받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엔 7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단 우리 돈으로 정화한 뒤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조성 시기를 앞당길 경우 이 과정에서 졸속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딱 못 받고 그 전에 무조건 반환을 받겠다. 그게 25%든 100%든 간에 반환을 받겠다 하면 조건은 딱 하나죠. 미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한다. 10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이곳 용산기지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남북미 관계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이 검찰 수사권의 폐지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도 묻혔을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실제 수사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을 처음 수사한 기관은 경기 가평경찰서입니다. 2019년 6월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사망했을 당시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진 결정적 계기는 경찰에 접수된 유족 지인의 제보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 의혹 등에 대해 1년 동안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다뤄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살인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와 송치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보받은 사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다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거지도 명확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1년간 수사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포폰 수십 개에서 윤 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2019년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보거피가 섞인 음식을 윤 씨에게 먹이고 석 달 뒤 경기도 용인의 낚시터에서도 윤 씨를 빠뜨리려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은혜와 조연수를 처음 소환해 새로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었지만 이들은 다음날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3개월 넘게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변곡점을 겪으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입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보다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질시와 반목이 사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특히 공개수배 2주째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점차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검경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타이완 해역의 조난사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복귀하던 중에 헬기 사고가 나면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눈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조난 신고를 받고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간 해경 항공대원들.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는 없게 됐습니다. 후배들이 존경하는 베테랑 조종사 정두환 경감, 책임감 넘치는 정비사 차주일 경사, 출중한 실력의 전탐사 황현중 경사. 세 사람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되는 내내 동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은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말할 기회는 넘쳐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온 항공대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먼저 떠난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님들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만 바람으로 구름으로 별빛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날아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순직자들에게는 훈장과 1계급 특진이 추서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고인을 애도하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인의 꿈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들은 지난 7일 조난 신고를 받고 타이완 해역에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중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쏘는 바람에 출근길이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쫓듯 매캐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다리를 다친 승객 뒤로 절룩거리던 남성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전동차 안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출근길 뉴욕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She saw a lot of people bleeding and she heard shootings. I don't know. So she was very nervous and terrified when, I saw her coming out of the train. 승객 10여 명이 총에 맞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인은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쐈습니다. The train at that time began to fill with smoke. He then opened fire, striking multiple people on the subway and in the platform.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10여 개의 블럭을 봉쇄한 뒤 도망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현재까지 40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부차 시장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페도르쿠 부차시장은 12일 현재까지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403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 전선에서 물러가자 부차 등 격전이 벌어진 외곽 도시에서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차에서 러시아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르주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다며 거듭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이미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는 온통 지뢰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에두아르트 바수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수린이 두더지를 구멍에서 뽑아내기 위해 포위군이 화학부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Один з рупорів окупантів заявив про те, що вони можуть застосувати хімічну зброю проти захисник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глядаємо це максимально серйозно. 러시아군이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저항 중인 아조우 연대는 무인기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에게 독극물을 투하해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급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퇴각한 러시아군이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자국민의 귀환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Окупанти залишили міни усюди, в будинках, які захоплювали, просто на вулицях, у полях. Вони мінували майно людей, мінували маши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에 서방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학무기 사용 예측은 무성했지만 이번처럼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아조우 연대는 무인기가 독극물을 투하해 피해자들이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이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되면 모든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are used at all, then President Putin should know that all possible options are on the table in terms of how the West might respond.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 relation t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Russia, if they are confirmed, that will be a further wholesale breach of international law.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How concerned about the threat of chemical warfare right now that Russia would use chemical weapons? How high is that threat? I think it's a real threat. 화학무기는 인체에 해를 입히는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한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어떤 화학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토의 군사 개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독가스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중대한 선을 넘는 행위로 서방 세계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시간 12일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포함됐는데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에 1000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반가운 단비가 내립니다. 현재 서울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5에서 4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예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1도, 대전 16.8도, 광주는 1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아지며 고온 현상이 꺾이겠는데요. 서울 14도, 대구 15도, 대전 19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은 변이 여파가 제한적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필리버스터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갈등 양상 속에 추가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변이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방역 완화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 17가지 중 하나로 중증 치명률 등 기존 오미크론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일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리두기라든가 사회적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 사례를 봐도 기존 오미크론 확진자와 다른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감염자는 지난 2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40대로 지난달 21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뒤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처음인데 치료 당시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기 서열로 보건되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염기 서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게. 한편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국내 재감염자는 2만 6천 명이 넘어 누적 확진자의 0.3%에 육박했습니다. 2번 확진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중증 14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재감염 때 중증 치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재감염 추정 사례가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2월부터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이제 1차 감염자, 초의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최소 45일 이후에 그 영향이 나타날 걸로 예상돼서 향후 재감염자의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 재감염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완치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9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9만 2천여 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1만 2천여 명이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1천여 명, 서울이 3만 3천여 명, 경북이 1만 2천여 명, 경남 1만 1천여 명 등입니다.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5주 만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만 8,500명. 한 주 전보다 28%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20.5%, 사망자도 전주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전파력을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며 증가세가 꺾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5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한 단계 내렸는데 비수도권은 6주 연속 매우 높음을 유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과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 대비 높은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줄고 있지만 19살 이하 젊은 층이 10만 명당 613.2명으로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발생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 게 위험 요인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감염 예방 효과는 3개월 정도 접종한 이후에는 감소될 수 있고 또한 6개월 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4차 접종 기준을 논의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의견을 모으고 최종 거리두기 조정안은 모레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전망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또 6, 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일상 수준으로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수 있겠다는 전망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수도인 베이징의 하늘길이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방역 통제가 더 엄격해지면서 직항편이 줄어든 건데 상하이처럼 갑작스레 봉쇄에 들어갈까 베이징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인천과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편 하나를 더 줄였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베이징 직항은 이미 2년 전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끊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한 달에 단 한 편뿐입니다. 그나마 인천에서 베이징으로 갈 땐 따리엔을 거쳐야 합니다. 방역을 위해 베이징 공항 이용을 막고 주변 도시에서 격리하게 만든 겁니다. 인천에서 북경이시라면 격리점이 대련이 있으시고요. 북경에서 인천이시라면 격리점이 없으세요. 중국 국제항공 내부 문서에 명시된 취소 기간은 10월 28일까지. 올가을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를 염두에 둔 일정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통제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有中国共产党的领导，没有一场疫情不会过去，没有一场战争不会结束。 최근엔 베이징의 한인촌에 있는 옷가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해당 상가는 물론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전격 격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교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식료품을 미리 사두고 바깥 출입도 되도록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북경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는 다 QR코드를 찍어요. CCTV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조사 들어가고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이제 2주를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그쪽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수도 상하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기약 없는 도시 봉쇄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베이징 교민 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건데 당 내부에서조차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검수완박 입법과 함께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온 언론개혁 입법안도 당론으로 함께 추인했습니다. 1인 미디어 규제 방안과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모두 처리 여부를 지도부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느 시기에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엔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각종 개혁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라도 새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초강수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당내 이견 봉합과 함께 한국형 FBI가 설립되기 전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가지게 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의 풍선 효과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안면불수한 검수완박,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을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거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고 대장동 게이트 등을 영원히 덮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거라며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호수 검찰총장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퇴근길에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선 국민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 입장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총장의 도움에 확답을 줬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답했다며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한 현재의 제 마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드렸고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께서는 현재의 검찰 조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우려, 또 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거취가 언급될 때도 사의서를 일축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속도를 내자 배수진을 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검찰 조직 폐지라는 내부 인식과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 입에서 김호수 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 당선 확정 닷새 만이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바로 이튿날 김 총장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즉 검수완박 법안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통과시키려 속도전에 나섰고 법안 강행 처리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튿날 검찰 내부 게시판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검찰 조직 폐지라고 받아들이는 검사들의 글과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라며 사실상 김 총장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검찰 내외부 요인이 김 총장의 조건부 사의 표명을 불러온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년 10개월 동안 장수 차관을 지내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대로 역할을 한 만큼 검찰 내부에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습니다. 역대 총장들 역시 검찰개혁안을 마주한 상황에서 직을 내던졌습니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퇴했고 2012년 한상대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최재경 중수부장과 갈등을 빚다 옷을 벗었습니다. 다만 김 총장이 법안 통과나 폐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자리에 없으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며 당장 사표 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진 않고 총장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김호수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측근 인사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안 위원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은 예정대로 오늘 2차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내려놓은 이튿날 안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퇴한 이태규 의원과 관련해선 대선부터 후보 단일화,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워낙 굳다며 인수위원직 사퇴를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태규 의원이 장관 인선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계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안 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파열음이냐며 잘 진행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윤 당선인 측은 애써 봉합하려는 모양새인데 인선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사실로 굳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추가 인선 발표가 미뤄질 거란 예상도 고개를 들었지만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대구에서 돌아온 뒤 회의한 결과 예정대로 2차 인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이 남은 부처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등 10곳인데 이른바 안철수계의 인사 추천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선 발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회동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5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을 나눈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한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을 눈앞에 두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에 투입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선 건데 미국의 북핵 담당자들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램 링컨함의 출동은 미 정부의 대북 초강수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고 수위도 높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미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고 또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항모의 출동은 북한이 핵실험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문재인 정부 초기와 닮아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3척을 한미연합훈련에 참여시키며 전방위 압박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5형 시험 발사로 즉시 맞대응했지만 다음해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갔다가 결국 다시 대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대강 대결 이후에 또 다른 강대강 대결이 예상이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다. 오는 15일 김일성 110번째 생일에 즈음해 전략무기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추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새 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의 북핵 담당 당국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0일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 관련 부문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인권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 취약성을 지적한 지난해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간 상승률로도 2005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상승 주범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름값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갤런당 4달러 33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up, obviously everyone knows that. So that's an extra $1 per gallon that I'm paying to get into the city to work.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정부지에 이른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 영향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가량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tep in expanding Americans' access to affordable fuel supply and bringing relief to Americans suffering Putin's price hike at the pump. 이렇듯 올해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 탓에 연준의 긴축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두 단계인 0.5%를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심지어 0.5% 인상 단행이 다음 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물가가 최대 악재로 발등에 불인 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3배인 6%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구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서방 세계 전차로 교체하려는 폴란드 등이 지원에 나설 전망인데요. 국산 K2 전차에는 수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 도시 프셰미실 인근인 주라비카 지역의 탱크 부대. T-72와 PT-91 등 소련제 탱크를 다수 보유한 폴란드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에서 최신형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modern version of the Abrams and will provide Poland with a highly advanced tank capability. 게다가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걸 돕기로 한 만큼 체코에 이어 이웃나라인 폴란드의 소련제 탱크가 가장 먼저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는 소련제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서방에서 탱크 7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 국산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K2 흑표 전차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K2 전차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엔 없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갖춰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소프트킬 기능과 직접 전차에 탑재된 무기로 타격해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은 우수한데 경쟁자인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가격의 3분의 1 이하란 점도 강점입니다. Natomiast będziemy potrzebować bardzo wiele rodzajów uzbrojenia, systemów uzbrojenia, także również takie, które produkuje przemysł koreański, bo interesuje się tymi i myślę, że na pewno będziemy z tego korzystać. 폴란드에선 최근 국토안보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매우 좋은 점도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출근길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1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 12일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 들어서던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쏘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적어도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안전조끼를 입은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마구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역 주변 10여 개 블록을 봉쇄한 뒤 도망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방은 오늘 아침에 비가 그치면서 낮 동안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 대전은 16.7도, 부산은 1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15도, 울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의결했는데요.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면 한국형 FBI 같은 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 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 국가 수사 기능 분리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비리 은폐, 방탄 법안 추진을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고 대장동 게이트 등을 완전히 덮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호수 검찰총장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퇴근길에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귀가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입법 단계별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대검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석 달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이 담긴 현행 수사 절차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의 수사지휘 사건은 석 달 안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보완 수사 요구 사건 중 석 달 안에 검찰에 돌아온 사건은 56.5%였고 6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건은 24.4%였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았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역시 절반은 석 달 안에 재수사가 됐지만 35%는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을 마친 어제 저녁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2차 내각 인선에 대해서 막판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리된 인선안을 예정대로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 내각 인선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그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안 위원장이 인선 과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쳐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선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에 본인 조언 과정이 없었다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전문 분야를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해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면서도 이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고 새 정부 청사진에 맞게 제대로 실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게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의원이 많이 지쳐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면서 다만 장관 인선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안철수계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파열음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파열음이냐며 잘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인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 요인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인수위는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탄소 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에서 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총 생산이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는 0.5%포인트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탄소 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5가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인데 눈에 띄는 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제시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란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는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정책 손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줄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 21억 원, 지난해 3월 거래보다 3억 5천만 원 오른 가격에 팔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현장에선 기대가 큽니다. 법이나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것도 많고 좀 더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새 정부 규제 완화가 맞물려서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집값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을 비교하면 평균 아파트 시세가 19억 6천여만 원에서 21억 9천여만 원으로 12.2%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39제곱미터는 최근 거래보다 2억 원 높은 신고가에 지난달 팔렸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불안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측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장벽이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로 투기 이익을 얻을 순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 또 잘못된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책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진 시장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의 명확한 수위를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려는 관망 움직임으로 서로 거래 줄다리기가 나타나면서 집값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속도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공격하면서 화학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최근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이 포위된 우크라이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 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폭동진압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사용했을 수 있는 화학작용제가 화학전에 사용되는 무기 수준인지 단순히 시비진압용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현재까지 40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부차 시장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페도루크 부차 시장은 10일 현재까지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403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 전선에서 물러가자 부차 등 격전이 벌어진 외곽 도시에서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하루에만 부차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이 57구 발견됐으며 키이우 외곽 지역을 통틀어서는 410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르주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의 정보가 가짜였듯이 부차에 관한 것도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도시 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하이 주재 자국 총영사관 직원 일부에 출국 명령을 내렸고 중국은 흠집내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시 봉쇄 장기화로 식료품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자 상하이시가 봉쇄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 전역을 수만 명 단위로 구역을 쪼개 2주 동안 감염자가 없는 곳에 한해서 외출을 허용한 겁니다. 根据检测的结果分析研判，实施分区、分级、差异化的防控。 외출이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집 부근까지만 나갈 수 있고 차를 몰고 이동하는 것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상점문도 아직 대부분 닫혀 있는 데다 버스나 지하철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자유를 찾은 구역은 상하이시 전체의 43%, 최소 1,000만 명은 아직 집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那么我国2年多的防控实践证明动态清零符合中国的实际。 중국의 완고한 방역에 미국은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비필수 외교관과 가족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번스 대사까지 나서 과도한 격리에 우려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구책에 나선 겁니다. 중국은 이유 없는 방역 정책 흠집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停止借疫情搞政治操弄，停止对中国污蔑抹黑。 앞서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방역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공문에는 대규모 검사와 격리라는 낡은 수단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사상 초유의 도시 봉쇄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일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안보 위기를 앞세워서 사실상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수방어 원칙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日本人の命を守るため、自衛隊が米国の船を守る、それを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今回の閣議決定です。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더해 러시아까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적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당은 공격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전수방위 개념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この専守防衛や必要最小限の自衛力というものをいかに考えていくか、いずれにしましても現実を直視した議論こそが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ると思っております。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말을 반격 능력 등으로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런 의견을 모아 이달 말 정식으로 정부의 공격 능력 보유를 제언할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고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주창해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에 검수완박 얘기 다 실렸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신문 대부분에서 이 내용을 톱에 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안에서는 격론이 있었고요. 예. 그 결과 이번 달 안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이 모였습니다. 네. 한국일보는 이걸 입법 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또 신문마다 차이가 좀 있었지만 강행이라는 표현을 쓴 신문들이 몇몇 곳에 있었고요. 예. 이 민주당 결정에 조금 더 비판적인 곳은 거대 여당의 폭주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을 걸었고 또 장관까지 따로 만났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 돼버렸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유감이다라고만 공식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거칩니다. 분노한 검찰, 수뇌부 직 던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결정에 후한무치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서 총장과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반면 과거 검찰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주목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잖아요. 이게 사진이 서로 다른 게 실려 있네요. 이걸 좀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던 것 같아요, 신문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반된 두 가지 어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두 가지 신문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인용을 한 모습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풀어갔습니다. 예.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쪽에 나와 있는 경향신문은 꽤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만남, 결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복권 명분을 확보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보수 세력을 총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과 비슷한 논조는 한겨레도 그렇게 비슷하게 다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오늘 추가로 발표되죠. 근데 정무장관을 좀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개편에서 정무수석 자리가 없어지면 정무장관을 대신해서 신설해서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은 슬림한 청와대를 약속하면서 정책실장,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죠. 이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관급인 정무수석을 장관으로 격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느 장관처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신문에서는 비서실장 물망에 계속해서 거론이 됐지만 국회에 남겠다고 했던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이름이 이 자리에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라고 신문은 봤는데요. 뭐 다른 신문들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같이 발표될지도 좀 관심이 가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전국 법관회의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거는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은 바 있었는데 퇴임을 하고 나서 이 재판에 등장했던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고 또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결 전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예. 결국은 퇴직 직후 사건 관계인과 관련된 곳에 취업을 했던 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법관회의는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을 다음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변이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신문 기사들에서 소개를 했는데 진짜 변이가 계속 나오네요. 네, XL 그렇습니다. 변이죠, 이번에 나온 게? 이번에 XL 변이가 나왔는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다행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한 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또 자연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방역 당국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마 계획대로 점차 거리두기 자체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리고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어느 정도 거의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같은 것들은 아마 조금 더 보수적으로 논의가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여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여기 신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설렘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 때 노마스크로 나갈 수 있을지, 공항에 모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 화학 무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마리우폴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화학 무기로 인해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이 화학 무기 사용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선 넘었다. 서방식 표현으로 하면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방이 늘 경고해 오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지 상황들 전해진 내용을 보면요. 시신이 카페트처럼 깔려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예. 러시아군이 이동식 화장 장비를 싣고 그 시신을 불태워서 은폐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지하실에 여성을 가두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다소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언제부턴가 평화회담 얘기가 좀 기사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인데 이제 이틀 뒤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죠. 좀 한반도의 긴장이 좀 고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일보에 실린 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은 미국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함 링컨호가 우리 동해상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북한의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5일에는 이제 김일성 생일도 있고요. 또 다가오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모함 링컨호도 태양절 전후 닷새 정도 체류를 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들어오게 된 건 2017년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관이 지난 2월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모습인데요. 일부에서는 좌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물밑에서 군사 도발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권 이양기기도 하니까요.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기꾼이라는 단어 얼추 짐작은 갑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벗은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마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긴 하는데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건 현장에서는 농담이 아닌 현실로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진짜 범죄자들이 마스크 안에 숨는다라는 얘기인데요. CCTV에 얼굴이 찍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까지 눌러쓰게 되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통계를 봐도요, 범인을 잡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와 조현수, 행적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와 관련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참 눈에 띕니다. 골프장에 로봇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캐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로봇 캐디인데 제목을 보시면요. 강아지처럼 졸졸 130년 전 소설 속 로봇 캐디가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몇몇 골프장에서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로봇 캐디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요. 골퍼와 1.5m 정도 간격을 두고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도 옮겨주고요. 또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코스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동 카트 비용이나 캐디 피 같은 것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대여료 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요, 130년 전 소설에서 시작됐다라는 내용도 흥미롭게 보여졌는데 1892년 런던에서 발간된 잭 맥컬러프의 소설 2000년의 골프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로봇 캐디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로봇 캐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사실 캐디라기보다는 로봇 카트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AI 기술 등이 접목이 되면 코스 공략법도 더 알려주고 공을 추적하기도 하고 또 골퍼와 더 자유롭게 대화하기도 하는 등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대화하는 맛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매출이 7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원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과에서 감점하는 등 다양한 부당 노동행위 정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라공조에서 이름을 바꾼 한온시스템. 입사 5년차 연구직 직원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인사고과를 받아 팀장을 찾아가 설명을 요청했더니 파업에 참여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업무 역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파업 참여 1일당 0.5점 감점을 하여 고과를 낮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노동조합 가입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노동조합 가입과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은 A씨에게 우리 팀에 노조원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노조원은 프로젝트 리더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A씨의 상사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으로 얻는 이득만큼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단체 행위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요한 직책을 주지 않고 인사고과에서 나쁜 점수를 줬다거나 부당노동 행위는 형사처벌도 있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온시스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해당 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겪는 등 다양한 차별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그리고 추가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온시스템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법령과 사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지역별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후보 선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천위원들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운영하는 문제로 또 이런저런 설이 난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 보호와 로비 차단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지만 강원과 제주 등이 명단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공정선거 실천하자! 시민단체들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명단 공개 등 개혁적인 공천으로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방 정치는 우리 시도민들이 느끼기에 발전하기보다는 정체되거나 퇴보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19명의 위원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름을 공개한 위원은 위원장 1명뿐입니다. 비공개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해당 지역 후보자의 컷오프라든지 최종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위원장의 마음이 좌우했다라는 우려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의회 20개 선거구 가운데 8곳이 여성과 청년만 경쟁하는 선거구로 지정된 과정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진검다리 사선 당선과 다른 지역 출마 등 일부 시군의 각종 비위 행위를 놓고 후보들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 쉬어서 4번이 군수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사람들을 줄서기 하고 또 권력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퇴행들을 낳게 됩니다. 정말 좀 개혁적인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이번 공관이나 도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인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공천 개혁을 통한 인재 등용을 이룰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메마른 대기를 적셔줄 고마운 단비가 내립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5에서 4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예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9도, 대전 16.7도, 광주는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아지며 고온 현상이 꺾이겠는데요. 서울 14도, 대구 15도, 대전 19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